예, 여러분, 사과 표현 5조 3차 시 합시다. 1차 시와 2차 시에는 영어 벌새를 중심으로 관계 맺기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음,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3차 시에는 어, 앞에서 그 1차 시 때 예고했던 것처럼 영화 죄 많은 소녀를 읽읍시다. 죄 많은 소녀는 뒤에 또 30분에서 그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내가 예전에 이제 이 영화도 그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사실 학생들하고 영화를 같이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런 거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또 나오죠. 고등학교 2, 3학년들. 고등학교 이제 여고 교실에서 친구 세 친구가 또 그 굉장히 좀 친밀하죠. 친밀하면서도 또 일정하게 좀 그 어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얼마간은 그 약간의 레즈비언적인 그런 친밀한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 여학생 세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서로 이제 일정하게는 또 시샘하기도 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학생 한 명이 그 자살을 했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와 또 경찰관들이 이제 이 소녀에게 책임을 묻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죽은 여학생의 어머니도 이제 이 여학생에게 죽음의 그 자신의 딸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궁을 하죠. 그래서 이 여학생은 졸지에 그 죄 많은 소녀가 돼버리죠. 그 얘기입니다.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조금 이따 더 이제 상세히 설명할게요. 그런데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에 주목하고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 의식은 결국 뭐냐면 어떤 그 책임 의식의 문제, 무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단 A, B, C 여학생 세 명이 서로 어떤 미묘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런데 한 여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다. 그런데 자 A가 자살했다고 합시다. B와 C는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어, 그리고 주변에서 이 여학생에게 그 책임을 에, 이제 묻죠. 학교에서 특히 그 영화를 또 보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사들을 다 교무실에 모아놓고 음? 그렇다면 왜 이 자기 학교에서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을 이제 귀찮고 어, 싫고 뭐 그런 것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죽었는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애도나 이건 놔두더라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가 평소에 그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렇게 좀 몰아가죠. 어.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좀 했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의 성향이 그런 이제 그 자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학교의 책임은 없다는 그런 어떤 그 무책임한 논리를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봐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이제
찾고 나서 그 전후 과정에서 이 여학생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묻죠. 네가 그 아이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또 자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궁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자살이고, 이 여학생에게 그 여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어떤 유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에, 알면서도 그 어떤 윤리적 책임을 이 여학생에게, 친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무책임한 그런 어떤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죽은 여학생의 이제 부모님, 특히 이제 어머니는 또 이제 소위 워킹맘인데 그 직장에서 부장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아이에게 좀 대화를 많이 하거나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겠죠. 아무래도 그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직장 일에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이 아이가 죽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로 이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 부모들은 일단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내 아이를 그동안 내가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자책감이 심해져서 결국에 이제 부부 생활도 끝나는 경우가, 가정이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소설도 사실 많아요. 우리나라 소설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 이제 죽은 여자아이의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어요. 당신이 좀, 그 아이를 좀 잘 돌보지 그랬느냐? 뭐 당신은 뭐 했느냐? 이렇게 부부간에 이제 참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내 딸아이가 왜 죽었는지, 그걸 사실 기가 막히죠.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인을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여자아이 친구를 스토킹 하듯 쫓아다니면서 어, 추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이제 그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당신들의 잘못을 왜 나한테 그 묻느냐라고 이제 반항을 하죠. 그러면서 친구의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항의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화장실을 그 청소하기 위한 락스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위험한 물질이 한가득 있었는데 그걸 들이마시고 자살을 시도해요. 발견되긴 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제 그 수술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목에 그 튜브를 놓고 그러더라고. 아마 말을 못하고 목숨은 건졌지만 상당 기간 말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됩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학교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학교로 돌아와서도 이 아이는 교육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그 수화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바랐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다시 말해서 한 소녀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소년들의 비극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 사실 청소년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위 이제 동반 자살 하게 하자는 그런 그 모임도, 뭐 모임이랄까, 이렇게 글을 남기고 또 호응을 하고 만나서 실제로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이면서 또 사회 병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하죠. 이 영화도 한 여학생의 자살,
그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어, 시원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왜 죽었는지. 예, 어찌 보면 이제 이 여학생하고 친구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뭐 한번 죽어봐. 뭐 이를테면 죽음으로써 이제 그걸 증명해 보라는 그런 말. 그러니까 참 그 말이 시가 되기도 하고 그 도가설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을 정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 그냥 나는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크나큰 비수가 돼서 그래서 이 학생도 이 친구가 뭐 죽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하니까 두고 봐 내가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하천에 이제 그 강에 떨어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있으면 이제 나 같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죽을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죽느냐라고 이제 그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면 부모 입장이니까 죽으면 그 남은 가족들 부모는 정말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영화도 그래요. 부모가 그래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가 당사자 입장은 솔직히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어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 그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이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의 마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긍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죄 많은 소녀의 주제의식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떤 무책임의 문제를 이제 뒤에 3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뭐 한 10분 정도 남아 있을 것인데 한 7분, 7분 정도 남아 있는데 또 내가 이 자살과 관련된 물론 뒤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청소년의 뭐 우울감과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망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맺는 관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그 1차 시와 2차 시에서 영화 벌새를 이야기할 때도 관계 맺기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시 뒷부분에 보면 청소년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한 50명 정도를 그 적정한 규모로 보고 있는 그 논문을 내가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인간의 마지막 권리라고 하는 그 박충구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철학 박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독일 본대학교, 미국 두루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군요. 예, 사회윤리학을 가르쳤고, 그런데 이 책은 인간의 마지막 권리, 다 무슨 주제인지 얼른 느낌이 오지요.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13가지 물음,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그 다양한 책을 내가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분석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다양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또 역사적 이런 그 저서들을 많이 보고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뒷표지도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 왜 죽어가는 이에게 고통을 견디라 하는가라고 또 크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그건 결국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에서 생명윤리학을 강의하면서 사형, 제도, 인공유산, 인공수정, 유전자 검사, 대리모, 줄기세포 연구, 생명복제 등을 다루었다. 이렇게 민감하고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강의할 때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다양한 사회윤리학적 주제들은 나의 실존과 다소 거리가 있었기에 나와 직접 연관되는 주제가 아니었다. 결국 인간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라 사뭇 진지함을 강요받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이란 없었다. 그건 단지 교육적인 말뿐이었다.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고표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어쨌든 뭐 젊죠. 좀 늦게 공부를 하고 일과 가정을 또 양립하면서 또 대학 공부까지 하는 그런 이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뭐 20대 초중반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이 저자처럼 그 자신의 우리의 실존과 는 다소 거리가 있죠. 뭐 당장의 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양가 부모님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저런 그 아는 사람들의 상갓집에 또 이렇게 조문을 갈 일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나이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죽음의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실존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바로 내 자신의 문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에서 이제 나 자신의 문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제 되게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되게 어떻습니까? 그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양쪽 부모님들 다 마지막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이게 가장 이제 오늘날의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죄 많은 소녀에서는 스스로 또 자살을 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앞에 한 5분 남은 시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만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 영화 그 죄 많은 소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설명하는 이제 자료 30분 그 보면서 좀 연결해서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일종의 생물학적 사건이다. 그렇죠. 생명체가 이제 단절하는 거니까. 생명체의 죽음이란 유기체의 생명을 지속시켜온 유기적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전적으로 멈춰버린 현상을 일컫는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에는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바로 자기의식과 존재의 상실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장구한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철학, 문학,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죽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은 죽음 그 자체였을 뿐 하나의 생명체가 죽어가는 과정, 다시 말해 죽어감을 숙고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죽음을 주어진 생명이 업보에 따라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길목과 같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유은혜설에서 바라보는 죽음이다. 반면 삶을 유일회적이라 여기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죽음을 일종의 형벌로 이해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 13장에서 죽음을 아담이 지은 죄에서 유래한 형벌이라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영혼이 떠난 육체에 죽음이 오듯 하나님이 떠난 영혼에는 죽음이 다가온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중적 방식으로 인간의 죽음을 이해했다. 죽음에는 일종의 징벌이며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다소 신화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대해서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나는 그의 이해보다 더 근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체의 죽음이야말로 근본적 인간의 죽음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의 죽음의 의미, 그다음에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힌두교나 그 불교에서는 하나의 윤회, 끊임없는 생명의 이제 어떤 되풀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어떤 업을 쌓았을 때 정말 그 귀한 어떤 인연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이제 전통 교부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죽음은 아담이 구석기가 아니라 구약 성서 창세기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죽음을 아담이 지은 죄에서 유리한 어떤 벌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 본원적인 죄를 타고난다. 그게 뭐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구는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된 또 뭐 극락이라든가 연옥이나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나는 이제 죽음은 음, 육체에서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는 걸로, 생명의 박탈, 육체와 영혼을 나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멸하는 것으로 일단 나는 보는데, 일단 영화 제 많은 소녀의 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이제 뒷부분 30분 동안 한번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 3차 시 합시다. 사고 표현 5주 3차 시. 1, 2차 시는 영화 벌새를 읽으면서 관계 맺기와 그 다음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아를 이제 잘 만들어 나갈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영화 제일 많은 소녀를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5주차는 우리 영화 읽기네요. 사골편 5주차. 이 죄 많은 소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전혜빈인데, 전혜빈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금방 또 잊어먹었습니다. 예. 지금 내가 이제 이 영화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쓴 글인데, 일단 자살의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연결망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희생약 만들기, 그리고 생존의 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안, 뭐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 죄 많은 소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다는 내가 이 자료에는 특별하게 설명을 해 놓지 않았는데, 일단 그 영화 죄 많은 소녀의 줄거리를 매우 간략하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 경민의 경민이가 친구가 전여빈이가 맞겠죠. 전여빈이가 주인공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둘도 없는 친구 경민이 여학생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실종돼요. 하천에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강에 이제 빠져서 자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투신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가방과 이제 신발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민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경민과의 마지막까지 이제 함께 있었던 이 영희가 가해자로 지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왜 실종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경민의 엄마로부터 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로부터 또 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소녀가 있거든요. 일단 전여빈 영이고, 그 다음에 경민이는 이제 실종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솔이,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한솔이는 어쨌든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은 이제 뭔가 이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하고 싶겠죠. 빨리 뭐 실종, 이제 자살로 얼른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희 전여빈을 이제 의심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 많은 소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여빈은 이제 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2018년도에 개봉한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런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경민이 자살을 했잖아요. 경민이 자살을 했는데, 그거 관련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따르면, 취약한 요인을 가진 청소년들이 특정한 촉발 요인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촉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쉽게 자살을 시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영향을 미치는 그 취약한 요인으로 보면 개인적인 요인, 뭐 가정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이거나 뭐 가정 환경적인 또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어떤 취약한 어떤 요인들, 그 뭐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자살에 이르는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계기가 된다. 그럼 어떤 계기를 이루는 소위 촉발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청소년들이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촉발 사건은 뭐냐면 친구의 죽음과 같은 상실 경험, 부모의 말다툼, 유성 친구와 이별, 이런 어떤 촉발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취약한 경우에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자살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평소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 결국 자살 시도가 성공하면 자살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이제 전예빈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를테면 그 무죄를, 그 경민의 죽음에 자신은 무관하다는 어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박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민의 장례식장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아주 독한 뭐 어떤 그 소독약 산성 독성이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마시고 자살을 시도를 해요. 결국 발견돼서 이제 목 후두로 이제 뭐 절개를 하고 그 오랫동안 이제 말을 어느 기능을 상실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살아는 나지만 자살을 또 시도하고 그러죠. 자살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연결망, 자, 네트워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지만 혼자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사회 소원으로 통합되고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10년 20년 저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무섭더라고요.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 어떻게 혼자 무섭게 사는가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천의 고아는 아니고 뭔가 가족이 있을 터인데, 보면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을 결국 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기 혼자 좀 편안해지자고,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뭐 좋진 않아요. 그 사람들 마음에 지지를 해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 사람은 연결돼 있을 거예요. 뭐
부모든 되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을 것 같고, 뭐 이제 부인이나 자녀들은 대체로 있을 터인데, 그들을 결국 내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잖아요. 그랬을 때 하여튼 그 녹화된 영상에서는 그 행복해 하던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런 사회적 관계는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교류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성과 통합의 수준을 반영하고 소속감과 정체성의 원천이 되죠. 고독감과 소외감을 낮춤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나 사회적 관계가 단선적인 건 아니죠. 소위 이제 사회적 자본, 뭐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과도한 통제와 사회적 연계를 동반할 때 부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건 사실인데, 그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과도할 때, 과도할 때, 다시 말해 친구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투하 또는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친구의 부모님 중에 어느 한쪽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부고를 듣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드물게 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 나와 같은 세대는 지난달에도 3번이나, 나는 이제 소설과 평론을 쓰니까 이제 한국 작가회 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작가회의 그 산하에 또 광주 전남 작가회의 소속이고, 두 군데 다 회비를 내죠. 그러니까 두 군데 다에서 푸고, 누군가의 푸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이제 자녀가 결혼했다거나, 이런 이제 경조사와 관련된 안내 문자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씩 와요. 물론 이제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아는 사람은 많지만, 부고를 받고, 내가 다 일일이 갈 만큼 또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제 뭐 친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모른 채 하기는 마땅치 않은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안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최소 두세 번은 이제 부고에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부고나 이제 뭐 애경사 또 외면할 수가 없고,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학교와 작가회 이런 식으로 물론 또 뭐 친인척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친인척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 나는 그래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소위 이제 마당발이 넓거나 소위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활발한 사람들은 소위 이런 비용 부담도 상당하겠죠. 그래.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 광주 중앙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조금씩 좀씩 했는데, 방학 때 그때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단 공무원으로서 이 애경사 이 비용 내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무원 어떤 조직 내에서 도서관의 직원이니까 이제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겠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내에서는 누군가가 승진을 하거나, 또는 이제 누구 부고를 내거나, 또 누구 자녀가 결혼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서로 늘 1, 2년 사이로 교류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른 체 할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말단 공무원의 그 많지 않은 월급에서 그 경조사비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이렇게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이제 많으면 그 이제 활발하게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면 우울감은 좀 감소하겠지만 그것이 과도했을 때 다시 또 우울의 수준을 높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참 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그 관계의 맺기를 통제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제 통계청에 그 일테면 이건 뭐 간략하게 보면요. 청소년 계층, 청년까지네. 청소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24세까지. 청년과 소년, 뭐 그랬나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2018년도만 하더라도 9.1. 그 10만 명당 9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를 가지고 비교할 때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소위 선진국 클럽 그 OECD 평균 이렇게 하거든요. OECD 평균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거죠. 교통사고 사망률도 제일 높고, 그러니까, 상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한 10위권 돼요. 그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인데, 10에서 12위권 이렇게 되는데, 또 일정하게 이제 공적 의료라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살펴볼 때 공적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구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지 제도가 사실은 좀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모든 걸 다 커버는 못하고 틈새가 있어서 가끔 이제 어려운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영화 죄 많은 소녀에서도 경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자살하거든요. 사실 그 영화에서 왜 자살하느냐? 이 여학생 세 명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서로 삼각관계를 할 만한, 서로 이제, 그 레즈비언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만한 그 또래에서 여학생들 세 명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어이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난 20살이 되면 자살할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난 할 수 있어.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생양. 자, 이 영화에서 죄 많은 소녀에서 희생양은 사실은 죽은 경민이라기보다는 살아서 경민이 죽음에 네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고 끝없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는 이 전혜빈 영희가 사실은 희생양일 수 있어요. 자, 어, 희생양은 이제 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경쟁과 위계는 피할 수 없죠. 위계라고 하는 것이 경쟁은 다 알겠고, 위계는 되면 위계 질서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나이를 좀 더 먹은 사람은 이제 나이를 좀 덜 먹은 사람보다는 좀 대접받고 싶어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뭐 좀 공경해 주는 게 인간의 어떤 우리 공동체 삶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선후배 사이 이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과마다 좀 특성이 다르고 그렇긴 할 텐데, 우리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간호학과가 좀 많이 있죠.
우리 남부대학교 간호학 학생들이 많던데, 그 간호사들의 어떤 그 세계, 직업의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움이라고 하는, 그 뭐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뭐 이런 걸 줄여서 태움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아마 종종 사회 문제화 되잖아요. 그래서 선배 간호사가 도제처럼 이제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욕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구타도 하고 모욕도 하고 아주 괴롭힌다는 거죠. 왕따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되죠. 그래도 그 문제가 되고 늘 그래도 그 개선이 되지 않고 그 아주 못된 문화죠. 그 못된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뭐 보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경우도 실제로 특히 이제 종합병원이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뭐 개인 뭐 조그만 뭐 의원급에서는 뭐 두세 명 정도니까 특별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종합병원 인원이 많고 또 업무 부담이 좀 과한 그런 어떤 작업 근무 환경에서 그런 일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근무를 했다가 그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내가 또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정하게는 그 위계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군대도 정말 이제 예전하고는 아주 달라서 그 뭐 전에 보니까 하사관들 부사관이라고 하죠. 부사관들이 그러니까 장교들이 부사관들에게 그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또 뭐 신고도 하고,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다음에 그 이제 병사들이 그 중대장, 소대장이나 중대장, 여군인 경우에 이렇게 좀 굉장히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성추행적인, 성희롱적인 그런 그 군대 내의 군기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위계는, 그러니까 경쟁도 위계도 사실 필요해요. 위계 질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도했을 때,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 관계에서는 희생양 효과, 희생양,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은 결국 서로가 경쟁자가 되죠. 경쟁 그 자체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 내지 집단 전체 폭력의 기운이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거든요. 이러한 위기에 빠지기 전에 복수를 당할 위험이 없는 무례한 희생물에게 공격 성향을 집중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희생양이라고 말해요. 희생양 만들기. 희생을 통한 정화 기능. 그러면 다시 사회는 안정을 되찾죠. 음. 태움과 관련한 그런 이미지예요. 생존의 문제 봅시다. 사람들은 안정성의 끝을 모르는 붕괴,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내적인 삶의 공동화. 물론 이제 이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만 한다면 사회는 진즉 무너졌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끝없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외부적 요구에 직면해 있죠. 내가 가장 요즘에 많이 듣는 학교 이제 이런저런 워크숍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 4차 산업혁명 시기다. 그래서 의식도 뭐 변화해야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나를 또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외부적 요구.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 어떤 교수님들은 줌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을 하기도 할 거고, 또는 나처럼 이렇게 이제 뭐 OKM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활용해서 이제 자료를 녹화하기도 할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얼굴은 보이지 않게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얼굴도 또 이렇게 보이게 하겠죠. 방송통신고등학교 같은 그런 강의들이 이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런 것은 상당히 이제 어떤 규범적으로 잘 하긴 하던데,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나이든 이제 그 정년에
가까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정년 을 2, 3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작년에 올해 굉장히 많이 신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에 맞는 그 이를테면 이런 그 수업의 어떤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제 수업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수업 자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과제물도 점검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 또 과제가 많아서 과제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수들 또 수업의 그 수업 관리에 그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그런 변화에 사실 적응해야 우리가 살죠. 뭐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겠죠. 세계 변화 속도는 따라잡기 힘들 만큼 어지럽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는 형식적이고 계약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죠. 감정마저 자본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영업용 비서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교수님이 있더라도 인사를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점수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나도 또 뭐 작가회의, 광주 작가, 이제 기반이 광주 지역이니까, 광진남 작가회의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은 인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간들이 먼저 자리 잡고 또 일정하게 세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의 그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가 또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은 누군가를 봤을 때도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이 감정 자본주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이런 슈퍼마트 마켓이나 편의점, 하여튼 뭐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무하는 사람들 일단 소위 고객에게 전부 다 어쨌든 고개 숙이고 진상 고객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런 감정,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이런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 인격마저 망각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적이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IMF 97년 IMF를 경과하면서 경제 공포와 불안정이 아주 일상화된 그런 사회에 내몰려 있죠.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어떤 그 상태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청소년기는 특히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시련에 충분히 단련이 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좀 더 예민하고, 그래서 좀 더 위험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겠어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내면적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의 소통을 갈망해요. 그러죠. 지난 시간에 2차 시, 1차 시에 우리가 그 영화, 벌새에서의 중학교 2학년 은희, 그 다음에 영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하면서도 작은 공감의 구조가, 내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건 또 뭐가 조금, 잠깐만요. 그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과 표현이니까 내가 그 소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또 뭐 해봅시다.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현실적 어려움에서 위안을 받고 누군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미하면서도 작은 그 공감의 구조, 이것이 현실의 억압과 고통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좀 암울하겠죠.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은 곧 자신의 고통에 대해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관계성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관계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조의 차원에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든 보다 평등지향적인 사회로 나갈 것을 예,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이상이에요. 그 타고난 어떤 그 조건들, 응? 삶의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평등은 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트로트 열풍이 몇 년 동안 불고 그러면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승자에게만 뭐 1억을 주거나 5천만 원을 주거나, 그러니까 그 우승자 한 명에게 몰빵해 주는 거. 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그 지난번에 KBS에서 뭐 전국 8도 뭐 트롯 경연대회인가 뭐 그것을 보니까 1등에게 1억, 우승자에게 2등에게 5천만 원, 3등에게 2천만 원. 상금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예. 사실 1등과 2등과 3등이 취향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한 끗 차이인데 1등에게만 우승, 모든 걸 몰빵.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쟁을 은연중에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경쟁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그런 자본의 논리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1등에 몰빵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보다 평등지향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2등도 3등도 또는 꼴등도 최소한의 어떤 삶의 조건, 자존감을 갖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의 보다 평등지향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폈던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많은 부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차 시까지 하죠. 고맙습니다.